자, 우리 118페이지. 자, 4체계 모델과 6체계 모델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4체계 모델 옆에다가 핑커스와 미나한 써주시고, 앞에 있었던 핑커스와 미나한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6체계 모델 옆에다가는 콤튼과 갤러웨이, 써주시고. 자, 먼저 핑거스와 미나한 모델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 정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변화 매개 체계. 자, 변화 매개 체계에는 자, 사회복지사 동그라미, 기관 또는 조직 동그라미. 그러니까 변화 체계, 변화 매개 체계는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체계가 바로 사회복지사와 또 사회복지기관이다 라는 얘기고요. 클라이언트 체계. 자, 첫 번째 줄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기대하는 대상, 거기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다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체계 안에. 자, 그 다음에 표적 체계. 들어가겠습니다. 표적 체계. 자, 표적 체계는 클라이언트 체계 중에서도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 줄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대상.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문제야, 클라이언트가. 근데 그 클라이언트의 우울증을 상담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 폭력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 가정까지도 표적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매개 체계가 즉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기관이 변화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변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표적 체계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행동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체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전문가 등, 즉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지 기반,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생태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에 속해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가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쵸? 넓어지는 겁니다.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체계 모델은 간단하게 전문 체계와 의뢰 체계 또는 응답 체계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 체계는 4체계 모델에서의 변화매개 체계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의뢰 체계는 클라이언트랑 비슷하죠.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한 대상, 의뢰한 대상, 그 다음에 응답 체계. 자, 응답 체계는 자, 법원이나 경찰,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여러분 표시해요. 타의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관으로 오게 된 대상을 우리가 응답 체계라고 부릅니다. 자, 의뢰는 자발적. 그 다음에 응답은 타의적.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덜 되어 있는 편인데, 미국은 이런 응답 체계가 잘 발전이 좀 돼 있어요. 미국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법원에서 판정을 내릴 때, 자, 이 사람은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런 판결이기보다는, 뭐, 교육이수 몇 개월, 몇 주 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식당의 기물을 파손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것을 변제하는 것은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 분노관리 교육과정, 뭐, 1주, 2주, 3주, 이렇게 받게 하는, 그렇게 해서, 법원이나, 경찰이나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해서 타의로 이렇게 오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자기 문제를 더 인정하기가 힘들겠지. 현재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중독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이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 사실의 원인이 술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 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너 감옥 가야 돼.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수해.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뭐, 알코올 상담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체계는. 되셨죠?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생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모델. 자, 여기서는, 자, 클라이언트와 환경 전체를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한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단일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된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사회학습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모델이다. 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119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관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론. 자, 먼저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요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의도적 목적성. 자, 의도적 목적성이라는 것은 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아니죠. 자연 발생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이런 욕구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의뢰를 했거나 찾아왔을 때 이제 발생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제한적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와 영구적인 관계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 관계는 자연 발생적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이런 형제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죠. 이런 걸 자연 발생적이고, 그다음 가족은 영구적인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호적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출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가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구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제한적의 별표 쳐주세요. 시간 제한적. 자, 영원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헌신이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자, 이 관계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계가 유지되겠죠. 그 정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위성 들어갑니다. 권위성. 자, 여러분, 권위적인 거하고 권위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권위적인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권위성이 있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의 권위는 사회복지사가 가질까요? 클라이언트가 가질까요? 사회복지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지. 이때 사회복지사의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제적. 자, 통제적의 별표 치세요. 통제적. 자, 여기서의 통제는, 여러분, 통제는 좋은 뜻이, 긍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나오는 통제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자, 통제라는 말은 뭐냐면, 적절한 조절 또는 조정을 의미하는 거야. 통제는.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적절한 조정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의 도박 중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도박 중독 때문에 고민하는, 힘들어하는 클라이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또 도박하러 갈지도 모르니까 사회복지사가 24시간 그 사람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이런 건 통제된 상황이 아니지. 통제적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야.
적절하게 개입하고 적절하게 빠지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통제적이라는 것은 과도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가정폭력 때문에 고민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자, 그러면, 야, 너 가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통제적인 관계가 아닌 거지.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안 되겠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의 원칙 보도록 할게요. 관계 형성의 원칙.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사회복지사의 반응,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연결이 일단 돼야 돼. 예. 근데 연결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문구로 바꾸지 않습니다. 볼게요. 개별적인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클라이언트에게 있대.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개별. 연결되죠.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공감. 통제된 정서. 자, 제가 얘기하는 단어, 키워드에 여러분 동그라미 칩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연결이 먼저 돼야 돼, 이거는. 자, 1번에 개별, 2번에 감정, 3번에 공감, 통제된 정서. 4번 인정, 수용. 5번 심판, 비심판. 6번에 결정. 7번에 비밀. 자,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적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개별화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개별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그을게요. 클라이언트가 밑줄 그으세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 자, 이 얘기는 클라이언트는 세상에 여러 명이 있어요? 아니면 한 명만 유일한 존재예요? 해당 클라이언트는 유일한 존재야. 그리고 해당 클라이언트는 유일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개별적으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도박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A라는 도박 중독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도박 중독에 빠졌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도박 중독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사람의 지금 행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B의 사례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A에게는 A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유, 도박 중독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데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개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걸 하면 안 돼. 아까 제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안 돼. 예.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저 사람 뭐 예를 들면 도박 중독이야.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재산 다 말아먹겠구만, 완전히 그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재벌 회장이 여러분 도박 중독일 수 있는 거지. 상황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청을 다 잘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클라이언트에게 있고, 그러면 자,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인식하여 클라이언트가 밑줄 그을게요.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끌어야 한다. 자, 여러분,
치료에 어떤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게,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어떤 힘을 갖냐면, 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를 만나, 이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한 80%의 클라이언트들은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일 먼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에게 뭐를 끄집어내야 돼? 말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말을 함으로써, 아, 정리가 돼. 사람이. 말을 하면 정리가 돼.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도 하고, 이게 말을 해서 자기가 혼자서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란 건 뭐예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렇죠.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행위죠. 누군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도박장까지 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 근데 이걸 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내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을 함으로써, 표현을 함으로써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사회복지사의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려면 그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사회복지사가. 자, 또, 클라이언트가 너무 긴장하지 않게 그렇게 좀 잘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클라이언트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통제된 이라는 것은 오버하지 않고 적절한 공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걸 좀 써주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는데 그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데 자꾸 인상을 쓰면서 말해. 이런 것을 우리가 신체적 언어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캐치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둘러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체크까지도 사회복지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글을 민감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 예. 자,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저항감을 표시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맞는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하는 것은 반응. 요 세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유, 힘드셨겠네요. 아유, 그러셨군요. 뭐 이렇게 뭔가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고개를 끄덕여 준다거나 눈을 맞춘다거나
클라이언트가 울었을 때 함께 공감을 해준다거나 이런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반응은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될까요? 적절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통제된 정서가 이해가 되죠?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감을 통제된 정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자,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회복지사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의 어떤 장점이든 단점이든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성격이 바람직한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감정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자 여러분 이 오른쪽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옆에 써주세요. 잘못된 행동을 이건 뭐냐면 자 클라이언트는 진짜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이야. 그런데 자 자기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겠지. 내가 일 끝나고 왔는데 부인이 어떻게 했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셨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정말 속상했겠네요.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용이라는 거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욕구에 대해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인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폭력은 안 되죠. 이렇게는 얘기해야죠.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그래도 폭력은 안 되죠. 그래도 지금 도박하러 가시면 안 되죠. 또 술 드시면 안 되죠.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알아요? 그런 TV 프로그램이 며칠 주말에도 저는 잠깐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 문제 아이들의 자녀들의 행동이 있어. 그거 보면은 정말 심각해요. 심각한데 그런 거 보면은 거기 누구죠? 거기가 상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베테랑 상담가가 한 분 나오세요. 심리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분의 보면서 이걸 느끼겠더라고. 적절하게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되게 잘해주지만,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자해를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래도 자해 행동은 안 되지. 화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자해 행동은 안 돼.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자체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긍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용은. 자, 그런 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심판받고 싶지 않은 욕구. 그래서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평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의 잘잘못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했네요.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행동은 무조건 잘했고 무조건 잘잘못을 구분할 수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속으로는 판단을 내려야지. 전문가인데 이런 행위가 위험한 행동이구나. 아, 이런 왜곡이 있구나. 이런 오류가 있구나. 판단 내려야지. 근데 그 판단 내린 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클라이언트에게는 심판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비심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두 번째 줄 심판하지 않으며 세 번째 줄 비난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그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있네요. 별표 치세요. 자, 비심판적 태도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태도, 기준, 행동에 대해서 평가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즉, 속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 당연히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심판의 방식으로, 비난의 방식으로 표현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욕구가 있잖아. 욕구가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학습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판단이 돼요. 아,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아, 이렇게 되면 위험하겠는데. 근데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 20, 30% 표현하는 것 같아. 야, 그러지 마. 야, 그건 안 돼. 야, 그건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는 20, 30% 하더라도 나머지 한 7, 80% 얘기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판단은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 제시나 제안. 우리가 이게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수는 있어요. 참여해야 돼. 너 안 나오면 죽인다. 너 지금 네 상태는 이거 꼭 참여해야 돼. 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지, 그 어떤 의견 제시나 제안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견 제시나 제안도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내리는데,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어떤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신체적 능력이 없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무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상황이 아니라거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있고, 사회복지사는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 요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요것도.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와의 그 관계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 개인의 역량만으로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슈퍼바이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동료들이나 슈퍼바이저들과 이 클라이언트의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유는 가능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로지 나만의 판단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위험하죠. 근데 요건 뭐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관계론에서 기관 내 공유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비밀보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그러니까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원칙이 그 말을 들은 사회복지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공유한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들이나 슈퍼바이저들이나 혹은 그 기관 자체가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관 내에서 공유를 하면 그 공유하는 사람 모두가 비밀보장의 원칙의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19페이지에 있는 표가 일단 각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사회복지사의 반응이 연결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관계 형성의 장애 요인과 사회복지사의 대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형성의 장애 요인과 사회복지사의 대처. 첫 번째, 불신 나왔어. 불신. 자, 불신. 자, 클라이언트가 나는 도박 중독인데 이건 못 고쳐. 도저히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사회복지사든 나를 고칠 수는 없어. 라거나 아니면 해당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보다 나이가 어릴 가능성이 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 인생을 뭘 한다고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신이 이제 어려움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이의 별표 하나, 역전이의 별표 두 개. 일단 전이와 역전이는 중요한 거니까 일단 여러분 표시만 해놓고 저항으로 일단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항부터 일단 볼게요. 저항. 자, 저항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에 대해 회피하려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아래에 있는 침묵의 방식이거나 그렇죠? 주로 침묵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하죠? 딴 얘기를 막 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는 지금 도박 중독 문제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하러 강릉에 갔어. 강릉 가보셨어요? 거기 그거 맛있던데. 뭐, 거기 경치가 좋던데. 막 이렇게 딴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지금 자꾸 저항하는 거야. 문제로 접근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자, 그런 방식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물어봤는데, 한마디도 안 해. 이렇게 한다거나, 또, 되게 무력하게 반응하는 것도 저항입니다.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죠. 그랬는데, 전 못해요. 전 못 고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문제를 되게 축소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취미삼아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사가 보기에는, 가족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질병인데, 본인은 취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의 문제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의 유형들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저항의 원인에서 양가 감정 나오는데, 양가 감정 동그라미 치고 별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양가 감정은. 자, 양가 감정 보겠습니다. 왼쪽 날개 부분 볼게요. 자, 양가 감정은 클라이언트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며 이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모습이라 비판의 대상이 될 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양가 감정은 그겁니다. 내가 도박 중독을 치료하고 싶기도 해. 또 한편으로는 도박을 계속하면서 살고 싶기도 해. 이런 감정, 그러니까 완전히 한쪽 감정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그렇죠? 나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나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싶어 해. 또 한편으로 근데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해. 자, 이런 게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3번은 안 보셔도 되고. 자, 4번이 중요한 말입니다. 저항을 혹은 양가 감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자, 도박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대부분이겠지만 도박을 끊고 싶은 마음만 있는 클라이언트는 거의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누구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것이 변화로의 진전을 방해할 경우에만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 말이죠. 현재 감정에 초점을 둬라. 과거에 어땠건 현재 감정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이와 역전이 보겠습니다. 시험에 두 개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이와 역전이. 자, 먼저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이거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전이, 역전이 이런 거 다 프로이트 이론이에요. 정신분석 과학을 전제로 하는 이론입니다. 자, 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갖는 걸까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 이제 사회복지사 웬만하면 이렇게 좀 쓸게요. 너무 길어서.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갖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갖는 것이다. 그러면 역전이 뭘까요? 거꾸로야, 거꾸로.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1번 읽어볼게요.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며, 과거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과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과거지향적이죠.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뭐 이렇게 됐는데,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과거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투사 동그라미, 투사. 이거 마찬가지야. 두 개 다 과거지향적이고 투사적 방식입니다. 투사. 자, 예를 들어서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제 청소년 상담을 내가 하게 됐어. 근데 하필이면 내가 나의 말투나 생김새나 어떤 분위기가 그 폭력적이었던 아버지랑 비슷해. 그러면 그 청소년이 상담을 제대로 안 하겠지. 무서워서. 이런 걸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 자기가 상처받았던 과거의 경험을 누구에게? 사회복지사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그런 것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 2번 읽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반응이 비현실적임을 알려주고, 야,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사회복지사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나는 지금 너를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자, 방식 뭐가 있냐면, 훈습이라는 게 있어요. 훈습. 훈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실생활에, 우리가 배우는 이론들이나 방법들을 실생활에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훈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플렉티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 우리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커튼을 치고 아침 햇살을 한번 맞아볼까?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볼까? 이런 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해줘야 이런 전이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전이라고 하는 것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인 상황을 자주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역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이.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문제가 클라이언트에게 투사되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 사회복지사가 어렸을 때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그게 다 치유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가정폭력을 입사하는 어떤 아저씨를 상담을 하는데 어른 성인 남자를 상담하는데 자기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때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전이. 자, 2번 읽어볼게요. 자,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로 인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알리고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이 해결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훈습이지만 역전이 해결 방법은 뭡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계속 실생활에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해? 사회복지사가 그러고 있으면 클라이언트 어떻게 해? 그럼 역전이 해결 방식이 뭐냐면 교체예요. 교체. 단 그 교체가 너무나 급작스럽고 일방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것 같다. 당신에게 더 좋은 사회복지사를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침묵은 뭐 여러분 저항의 일종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양가 감정도 저항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변화를 촉진하는 관계 기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감. 당연하겠죠? 자,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의 의미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인식하여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반영하는 능력 또는 계획 기술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감 그러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민감, 이해, 반응 요 세 가지가 공감이에요. 아시겠죠? 자, 민감하게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민감하게 듣고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된 수준의 반응을 해주고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기 노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시청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도적으로요. 자신의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야, 이 나쁜 새끼야. 뭐 상담하다가 클라이언트한테 네가 인간이냐?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노출할 거면 선생님 정말 실망이네요. 뭐 이런 거는 뭔가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유사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기 경험을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일단은 이 기술은 논쟁이 좀 있어요. 논쟁이 좀 있다는 것은 이 기술을 뭐 사용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자, 이제 정리된 거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도 되지만 일단 자기 경험을 사회복지사가 이야기할 때 간결해야 돼요. 자기만 클라이언트가 힘든 얘기를 10분 했는데 자기는 자기 얘기 1시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짧아야 돼. 짧고 적절해야 돼.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면 안 되죠. 사실 이건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수험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담할 때 보면 제가 제 수험생활 할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줘요. 그때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고 또 그런 때 어떤 도움을 받았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고, 자,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줘요. 아니면 어떨 때는 지금 내가 사는 얘기를 해줘. 지금 내가 사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할 때 보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여러분, 저는 대부분 일요일날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너는 수험생인데 이 정도도 안 하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재수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재수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논쟁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적절한 상황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나도 아침 몇 시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너는 공부하는 게 직업이고, 그리고 딱 딱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이걸 1년이나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1년 공부 못하냐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사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 저도 사실은요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고 저도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거기는 없고 뒤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자, 여러분 4번에 지금 세 가지 나왔죠. 공감, 자기 노출, 그 다음에 자기 경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네 번째로 여러분 직면 하나만 써주세요. 직면.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직면. 자, 직면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직면이란 건 뭐냐면, 자,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직면이에요. 그러면 직면은 이렇게도 우리 시험에서 표현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말과 자,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을 직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박 중독이신 분이, 저는 도박을 취미로 하는 겁니다. 뭐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서 고스톱 좀 치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행동은 매일 친구들을 만나서 고스톱을 쳐. 그리고 막 점 천이야. 그래갖고 매일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자, 분명히 선생님은 취미로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지금 매일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뭐 이번 주 직장도 한 2번 빠지셨죠? 집에도 몇 번 안 들어가셨죠? 뭐 이런 식으로 그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쭉 이야기하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말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하고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직면시키기예요. 직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해. 그러면 우울하기 위해서 선생님 분명히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 계속 우울하기 위한 행동만 하고 계시네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잠이 안 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수험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럼 자지 마세요. 안 자도 돼.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자지 않기 위한 행동을 만 안 하면 돼요. 잠이 안 오니까 TV를 봤어요.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을 봤어요. 잠이 안 와서 뭘 했어. 이러면 안 돼.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 그때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누워 있어도 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막 주문해요. 왜냐하면 자야 된다. 내일 내가 1교시부터 수업이고 1교시부터 사회복지학 수업하려고 하면 지금 다리도 아픈데 내일 지금 사회복지학 수업하려고 하는데 그래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럼 잠이 안 와. 그러면 딱 눕잖아요. 그럼 눕는 상태에서 이미 난 잠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잠이 안 와도 난 괜찮다. 라고 있으면 생각하면 한 5분, 10분 내에 잠이 들어있어. 근데 자야 되는데 그러면은 잠이 더 안 들어요. 내일 걱정하고 뭐 이러면 잠이 더 안 들어. 여러분도 일단 누워.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은 해도 돼요. 생각하다가 잠드는 거니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잠이 안 와. 시간 아까워. 공부라도 해야지. 인강이라도 봐야지. 안 돼. 그러면은, 그거 하는 거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잠자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야. 자, 뭐, 그런 것처럼 직면시켜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직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렇구나. 근데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저는 합격이 절실하대. 정말 저 이번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합격해야 되지. 근데 맨날 지각해. 수업도 안 들어와. 모의고사도 안 봐. 합격을 절실한 사람은 절실함에 맞는 행동을 해요. 절실함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실함은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역으로 절실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실하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절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실함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너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된다며. 근데 이제 우리도 다 데이터 있지 않겠습니까? 지각했네. 뭐뭐 했네. 그게 바로 직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 때나 막 하는 건 아니지.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되죠.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막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들여요. 사실인데도 못 받아들여요.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인데,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친구 관계든 혹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뭐 애인 사이의 관계든 이 세상 모든 관계는 뭐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발전하지? 관계는? 그렇죠.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예요. 말을 하지 않는 관계가 발전될 수가 없어. 그쵸. 내가 누구랑 친해. 그러면 누구랑은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야.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이것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터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면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야? 대화야, 대화.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면접론 121페이지의 면접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끌었다 갈게요.